이번 시간에는 문학개념어 13강 시상전개 방식 중에서 5번째 파일이고요. 3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이 나의 덕에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라는 시예요. 한번 볼게요.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 나무 곁으로 나는 왠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숭아 나무가 너무나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대요. 그럼 여러 겹의 마음이 뭔지 생각해 보면서 읽어봅시다.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뿐이라고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겹의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화자는 생각한 거죠. 흰 꽃과 부는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자, 여기 부분 위에서는 뭐예요?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이제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까지가 과거의 생각이고 현재 뭘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요? 여기 흰 꽃과 부는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알았대. 빛깔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긍정이죠.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어서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 가졌을 거야. 그래서 멀리서만 그냥 지나쳤을 뿐인데 나는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를 가까이 와서 보고 멀리서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대상을 저 나무를 멀리서 볼 때는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자, 뭘 몰랐다는 거예요? 수천의 빛깔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 나무를 가까이서 보니 멀리서 알았다는 것은 뭐죠? 내가 생각해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눈부셔 알았습니다. 눈부셔 알았습니다. 아름답다는 걸 알았습니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나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라고 깨달은 거죠.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아서 흰 꽃과 부는 꽃을 가졌고 그리고 흰 꽃과 부는 꽃 사이에는 수천의 빛깔이 더 있다는 것을 지금 알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빛을 피우고 싶어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거래요. 추측이죠.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한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겹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던 거죠? 눈부셔 알았으니까 아름다운 마음인데 과거에 멀리서 볼 때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다고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예전에는 자신이 멀리서 그냥 지나쳤기 때문에 사람이 앉지 못할 여러 겹의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편견을 가진 거죠. 이 편견을 어떻게 깰 수 있었어요? 그 나무를 가까이 와서 보고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죠?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모르고 그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인 나는 그 나무의 속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 복숭아 나무라는 이 식물을 대상으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 복숭아 나무는 뭐야? 또 다른 인간일 거야. 또 다른 사람인데 그 또 다른 사람을 그죠? 본인이 선입견을 가지고 보았을 때 뭔가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은 사람이 그죠?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 뭔가 부정적인 면이 있을 거야. 부정적으로 인식하다가 그 가까이서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네. 본질을 안 거죠. 그래서 화자는 지금 내용만 살펴본다면
그 복숭아 나무. 그러면 대상이라고 합시다. 인간을 포함하는 거니까요. 자, 내용 정리 먼저 해볼게요. 화자는 대상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멀리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해를 하고 소통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뭐야? 너무나 저 복숭아 나무는 피우고 싶은 빛이 너무나 많아서 외로웠을 거지만 외로운 줄도 모르고 여러 겹의 마음을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이다 라면서 이해하고 소통하게 되었죠. 자, 따라서 정서는 편견과 공감이 되겠고 반성해요. 자신의 이 편견 어린 시선을 반성하죠. 그래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조화가 필요하다,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 더 표현법을 보면서 봅시다. 자, 화자는 처음에 복숭아 나무를 볼 때, 어떤 대상을 볼 때, 타인을 볼 때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뭐 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즉 편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어떤 대상에게 가기를 꺼려했어요. 자, 흰 꽃과 부는 꽃을 나란히 피우고 있는 저 복숭아 나무는 아마 사람이 잊지 못할 그죠? 그늘을 가졌을 거야라고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이에요. 이게 이제 멀리로라는 것을 통해서 화자가 대상에게 거리감을 두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고요. 흰 꽃과 부는 꽃 사이에 수천 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빛깔이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다,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화자의 정서가 달라지죠. 이 수천 개의 빛깔은 앞부분에 무엇과 대응되는 거예요? 여러 겹의 마음이 수천 개의 빛깔과 같은 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눈부셔 알았어요. 가까이 가보고 알았어요.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게 바로 이제 수천 개의 빛깔과 또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거예요. 수천 개의 빛깔을 피우기 위해서. 그런데도 외로운 줄을 몰랐을 거라고 나는 깊이 공감하고 있네요.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데 참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진정한 타인의 모습을 알아가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겉모습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타인을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뭐요? 그 타인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죠. 여기 있는 화자도 멀리서 보고 저 사람, 저 나무는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가까이서 보고 멀리서 알았어? 이해하게 되었어. 저 나무는 피우고 싶은 꽃이 너무 많아서, 즉 사람에게 뭐 하고 싶어서요? 어떤 대상에게 그늘을 주고 싶어서. 그늘을 준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자신을 희생해서 타인에게 좋은 점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개의 빛깔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럼 문제 볼게요. 복숭아 나무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바뀌고 있죠. 처음에 선입견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봤다가 현재는 깨달았어요. 저 나무는 타인에게 뭔가 좋은 그늘을 주기 위해서 여러 빛깔의 마음을 가졌겠구나. 그래서 외로웠을 거예요. 타인들이 좋지 않은 시선을 보이니까. 하지만 그것도 모르고 여러 개의 빛깔을 가지려 애썼을 것이다 라고 공감하고 있죠. 그 다음에 시상이 전개되며 내용이 전개되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는 나타나지 않네요. 자, 고1 교과서에 나온 작품들 우리 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보의 시 강촌이라는 한시죠. 한문으로 지었고 두보가 당나라 때 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문으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강촌은 뭐예요?
시골이죠. 시골의 강가 마을이란 뜻이에요.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흐르니,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맑은 강물 한 굽이가 마을을 안고 흐른다. 그러니까 마을에 강이 있다라는 얘기죠.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한가하구나. 그 마을은 강가가 있어서 참 한가하고 좋네라는 뜻일 거예요.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지붕 위에 제비고,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구나. 뭐요? 지붕 위에 제비가 친한 것처럼 이 강물과 갈매기가 친하게 지내고 있구나. 가까이 있구나.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그리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시 도구를 만든다. 뭔가 이제 평화스러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하리요. 자, 한가한 전원 생활이 좀 느껴지죠. 맑은 강물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흐르고, 긴 여름 강촌의 일마다 한가해. 그죠? 여기는 마을의 정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지붕 위의 제비다. 되게 한가하고 여유가 느껴지네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 갈매기다. 멋멋은 멋머요, 멋멋은 멋머로다 해서 무슨 법? 대구법이 쓰였네요. 자, 여기도 이제 굉장히 한가한 자연의 모습 보여줬고요. 늙은 아내, 그럼 여기서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뭐뭐를 해서 낚시 도구를 만든다. 여기도 역시 대구법이 쓰였네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요 위에까지는 뭐예요? 멀리서 바라본 마을의 전경, 이것을 우리 뭐라고 그래요? 원경이라고 하죠. 원경인데, 가까이에서 아들과 아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아내는 장기판 그리고 아들은 낚시도구를 손질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근경. 그래서 시상 전개 방식이 뭐예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다. 실제로 이 두부라는 사람이 이 당나라 때 어지러운 이 정치 세태 때문에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지금 이곳에 정착하게 되면서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은 병이 있어서 약물을 많이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복용하니 조그만 이 몸이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리요? 이랬으니까 구할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서리법.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만족감이 들어가 있는 거죠. 비록 그죠? 풍요로운 생활은 아니지만, 그죠? 약에 의지하지만 그래도 만족한다. 이런 것을 우리는 사자성어로 안빈낙도의 삶이라고 하죠. 안빈낙도 혹은 안분지족. 그죠? 안분지족. 분수에 만족하는 삶, 가난하지만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소재가 이런 소재가 나왔죠. 이 소재에 장기판, 그 다음에 낚시도구가 나오는데, 장기판은 흙과 백이 나누어져 있죠. 흙과 백, 장기판은 흙과 백이 선명하게 대비되고, 이 낚시바늘을 두드려 낚시도구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낚시 바늘은 이렇게 곱기도 하고 끝에가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곧고 요 끝부분은 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휘어진 부분은 뭐라고 해요? 곡이라고 하고, 이 일자로 된 부분은 일직선 할 때 그 똑바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곡직의 뭐예요? 대비. 그 다음에 흑백의 대비를 통해서 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한가한 전원 생활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이 당나라의 물고 뜯기는 그런 정치판을 풍자했다고 해요.
당대의 정치판을 풍자한 것이다 라고 해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자, 화자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가한 생활을 하고 있죠. 한가한 전원 생활을, 농촌 생활, 강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서는 뭐예요? 만족감이 될 거고요. 태도는 풍자의 대상이 있으니까 그 세태를 비판한다. 비판적 태도도 있고, 화자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럼 주제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강호 한정가라고 하죠. 자연에서 한가함을 느끼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자연의 한가함을 즐기는 노래라는 뜻이 있고, 상징적으로 장기판, 흑백의 대비와 낚시 도구의 곡직의 대비를 통해서 당대 정치판을 이 풍자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고요. 시상 전개 방식은 여기까지. 멀리 보는 자연의 모습, 그 다음에 가까이 보는 가족의 모습. 그래서 원경에서 긍경으로의 시상 전개 방식이 있고, 또 하나 아주 표현법이 좋죠. 대구법. 뭐뭐하는 것은 뭐뭐한다. 이래서 3행과 4행의 대구, 그 다음에 5행과 6행의 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이 시는 지금 한 시라고 했는데 총 몇 줄이냐면 7줄이에요. 7줄 그러면 율시라고 해요. 7줄 이상은 한 줄에, 얘는 그죠? 한문이 안 나왔지만 7글자씩 들어있어서 7원 율시. 7원이 아니고 8원이에요. 8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맞죠? 그래서 율시에서 7줄 이상이면 율시인데, 이 율시는 8줄이다. 그러면 앞에 있는 두 줄을 수련이라고 하고요. 수련, 수연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뒤에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합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번째 줄을 경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두 줄을 미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두 줄, 중간, 그 중간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 이런 형식적 특징이 있다. 얘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시 즉 율시가 나올 때는 수련, 합련, 경련, 미련이라는 말을 쓴다더라 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호 한정가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대구법과 서리법을 통해서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경에서 긍경으로의 시선 이동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화자는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한다. 맞죠? 안빈낙도, 안본지종 얘기했고요. 선경후정의 방식. 맞나요? 맞네요. 여기까지 뭐요? 경치를 얘기했죠. 경치 얘기하고. 아이고, 여기까지 경치를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쵸? 자, 이 집 주변의 풍경, 그 다음에 제비와 갈매기가 오고 가는 풍경, 그 다음에 아내가 장기판을 만드는 풍경, 아들이 낚시를 만드는 풍경 이야기 한 다음에 요 마지막 미련만 화자의 정서가 나타났어요.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까 나는 다시 무엇을 구하지 않고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면서 살겠다라고만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위에까지가 경치, 선경, 요 밑에가 후정, 그 다음 원경, 긍경, 요거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 시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라는 시 함께 볼게요. 자,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갓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면 최후의 밤, 아버지의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대요. 그럼 아버지가 뭐 했죠? 사망했다는 얘긴데, 침상이 없다라는 게 뭐예요? 침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객사하셨다. 집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그죠?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 곳에 풀벌레 소리는 가득 차 있었다. 어떤 분위기예요? 매우 슬픔이죠. 애상적 분위기예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는 애상의 분위기를 돋우는 청각적 심상일 거예요.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여기서 노령은 러시아를 말해요. 그럼 아버지는 뭐 하는 직업이었을까요? 러시아 나오니까 우리 뭘 떠올려야 돼요? 일제강점기의 유랑민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 러시아를 다니면서까지 애써 키운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었어요. 왜? 객사. 갑자기 요절한 것이죠. 아무울만. 썰룽한. 아무울만이라는 것은 어떤 러시아의 지역 이름이고, 썰룽한은 썰렁한. 니코리스크는 뭐예요? 역시 이것도 지명이죠. 그런 밤도 완전히 잊으신 채 목짐을 반드시 벤 채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거죠. 굉장히 그죠? 슬픈 분위기. 다시 뜨시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는다. 그렇죠? 다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눈을 뜨지 않을 건데 피지 못한 꿈이 있대요.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 그죠? 피지 못한 꿈이니까 꽃봉오리겠죠. 가라앉았고 얼음장에 누우신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입술이 파랬다. 라는 거죠. 자, 아버지의 죽음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네요.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늙은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희미한 눈빛은 낯을 덮었다. 이윽고 돌아가셨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그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은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자, 풀벌레 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 화자의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네요. 자, 화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매우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슬픔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화자의 감정을 간접 제시하고 있네요. 간접 제시한다는 것은 감정을 뭐예요? 표출하지 않고 절제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아버지의 죽음을 이런 장면, 그렇죠? 이런 장면 또 이런 장면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절제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 거고. 자, 1년과 마지막 년이 좀 비슷하죠.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집도 아닌 고향집도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를 가득 차 있었다. 거의 유사하죠. 이런 걸 뭐라고 했죠? 수미상관의 변주라고 했죠. 수미상관의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의 슬픔을 극대화해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풀벌레 소리를 울음소리로 본다면 대성통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다.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서.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장면 제시인데 실제로 화자의 감정은 뭐예요? 이 대성통곡한 거잖아요. 그래서 풀벌레 소리는 화자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수미상관을 사용하면 화자의 정서, 슬픔의 정서 강조하고 또 뭐라고요? 당연히 2번 이상 나오니까 운율을 형성할 거고 그 다음에 3번째 형태적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지요. 자,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살다가 객사하셨어. 이것은 이 단순히 화자의 아버지만이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당대 일제강점기의 유랑민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아버지의 죽음을 사회적 문제로 확대해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화자는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고 슬퍼하고 있죠. 당연히 정서는 슬픔과 한 정도 될 거예요. 태도는 감정을 절제하면서 현실을 비판한다고 해도 되겠고,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제는 뭐가 돼요? 유랑민의 비애가 될 거예요. 이 당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죠. 자, 이러한 화자의 슬픔을 절제하면서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 슬퍼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죠? 장면으로 제시하면서 덤덤하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슬픔을 극대화시키는데 좋은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미상관의 변주를 통해서 운율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형태적 안정감 주고요. 화자의 정서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객사한 다음에, 그죠? 이렇게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을 감정을 절제하여서 간접적으로 제시하여서 오히려 더 슬픔을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6번 문제 풀어볼까요?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가난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풀벌레 소리는 당시 상황의 비극성을 한층 더 효과적으로 보여주죠. 게다가 풀벌레 소리는 가득 차 있었다를 반복하여서 훨씬 더 내용과 어울려서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썰렁한 니코리스크의 밤은 아버지의 고달팠던 인생을 함축하죠. 그죠? 아버지는 아마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 근처에서 뭔가 이제 행상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펴지 못한 꿈은 아들과 딸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아버지의 아쉬움이 아니고 이 꿈은 아마 다른 것일 거예요. 그죠? 그런 상업으로 뭔가 좀 안정을 찾고 싶은, 그죠? 그래서 아이들을 잘 키워나고 싶은 이런 꿈이었을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울음은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한 아들과 딸의 슬픔,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얘가 틀린 말이 될 거고요. 다음 문제. 위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봅시다. 장면을 초점화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자, 장면을 초점화한 거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펴지 못한 꽃봉우리가 같았고, 꽃봉우리 같았고, 시각적 심상 있죠. 얼음장에 누우신 손발은 식어갈 뿐, 식어간다, 촉각, 얼음장, 촉각 나타나 있죠.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연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그죠? 시각. 그래서 장면을 초점화한다는 것은 어떤 장면을 강조하여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얘도 장면에 초점하지만 밑에도 똑같아요.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그들의 울음을 울었다. 이 장소, 아버지의 그 죽음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초점화해서 그 장면을 강조하여서 보여준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장면에 초점화, 어떤 장면을 강조해서 보여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화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어떤 체험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본 체험을 바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적 상황을 부각했어요. 자, 시각적 이미지 어디 있나요? 다시 뜨지 않는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우리가 가라앉았다. 시각적 이미지 두드러지네요. 그 다음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상황을 부각한다. 청각적 이미지, 시각적 이미지 다 있어요. 청각은 어디 있어요? 있는 그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다. 그렇죠? 여기 이 부분에 청각적 이미지 있고 시적 상황을 부각해요. 이 슬퍼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 맞고요.
첫년과 끝년을 대응시켜 뭐야? 연결하여. 대응시켜가 뭐라고요? 연결하여. 맞죠? 첫년과 끝년이 수미상관의 변주잖아요. 그래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화자의 정서 심하죠. 수미상관 쓰는 이유는 강조하기 위해서니까요. 화자의 이 슬픈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5번 독백체와 대화체를 활용하여 극적 효과. 자, 그런데 독백체죠. 계속. 대화체는 없었고요. 그쵸? 극적 효과는 뭐 독백체라도 드러날 수 있나요? 아니죠. 그 대화체만이 극적 효과가 드러나요. 극적 효과라는 것은 연극적 효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 행동 이런 게 극적인 거잖아요. 보여주는 거.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극적 효과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예요? 독백체, 즉 소설로 친다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어서 그 어떤 장면을 대화 없이 자신의 생각과 본 장면을 그대로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극적 효과라는 말은 틀리고요. 대화체도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37번까지 맞는데요. 우리 다음 파일 6번 파일에서 나머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우리 지금 문학개념어 13강의 5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수고하십시오.